왜냐하면 지금 제도권 안으로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대폭락까지는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요즘 어제도 그렇고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죠. 그래서 이대로 끝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 이걸 한번 보고요. 그래서 진짜 주인공은 금과 은이 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얘기해드리고, AI 버블, 이 엔비디아 실적으로 이제는 끝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지금 보면은 진짜 급락을 해서 8만 달러까지도 갔잖아요. 9만 달러 선을 또 이제 더 내려오면서 8만 달러까지 가고, 그다음에 뭐 이더리움도 지금 3천 달러를 깨서 2,900, 2,800까지도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더 이렇게 시즌 종료인가, 뭐 계속 내려갈 것인가, 뭐 이런 걱정이 많을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도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더 내려갈까봐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8만 달러 막 7만 달러까지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청산이 좀 많이 나와서 좀 급락한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뭐 더 뭐 이렇게 대폭락이 올 것인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은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도권 안으로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대폭락까지는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뭐 엄청나게 막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오르고 뭐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하면 거의 투자한 회사들이 다 망하고 청산당하고 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레버리지와 롱에 걸어놓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조금만 떨어져도 청산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청산당한 자금들이 시중에 나오니까 그게 이렇게 더 하락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뭐 비트코인이 뭐 2배, 3배, 4배, 10배 뭐 이렇게까지는 단기간에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저는 그냥 주식이랑 비슷하게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우리가 가치를 책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냥 저도 예전 과거를 봤을 때 그냥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책에서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하이먼 미스키 모델을 많이 이렇게 급등주나 이런 급등주의 뭐 생로병사라고 해야 되나,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이런 주식들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무도 몰랐죠.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도 만약에 알았으면은 비트코인이 몇 달러일 때부터 샀겠죠. 뭐 3달러, 4달러, 아니면 뭐 100달러일 때부터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바로 샀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모르고 있었다가 여기에 이제 큰 손들이 많이 모아놓고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열정이 생기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뭐 몇백 배를 가니까, 몇십 배를 가니까 탐욕이 생기고, 아 이게 이제는 엄청나게 올라서 진짜 몇십 배, 몇백 배 갔잖아요. 예전에 뭐 비트코인 뭐 피자데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샀을 때 그때보다 몇백 배를 갔으니까 환상이 생기는 거예요. 역시나 비트코인은 대단하다, 이거는 진짜 혁신의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새로운 논리까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대중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원래는 처음에 현명한 투자자가 참여했다가 그 다음에 기관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대중까지 이제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알트코인,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서사까지도 지금 다 한다니까요.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봐도, 지금 옆집 친구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스테이블 코인 서사, 비트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백날 책 읽으면 뭐예요? 써먹어야 이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책을 읽었을 때도 대중이 다 알아버리고, 대중이 이 비트코인의 서사와 비트코인의 가치와 그다음에 대중들이 다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책에서 조심하라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이 다 환희에 차 있고 이 주식에 대해서 칵테일 파티에 가서 이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도 나도 얘기한다고 하면 그때가 고점이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에코프로 할 때도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도 이렇게 됐었고 다른 이런 종목들도 다 그렇게 됐다가 내려온다.
물론 근데 다시 또 가치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몇 달 몇 년 고생했다가 다시 올라가긴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똑같은 거죠. 알트코인도. 그래서 이더리움이라고 할게요. 이더리움이라고 할게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환상을 가졌다가 만약에 이제 떨어진다고 하면은 떨어졌다가 또 가치가 있으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저는 끝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전혀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좀 고생을 하다가 서서히 올라오지 않을까. 예전처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엄청난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거나 막 이런 거까지는 솔직히 매력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많은 금액을 이렇게 변동성을 이기면서 하기보다는 차라리 엔비디아나 뭐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차라리 주식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 하셔서 거기에 투자를 하셔서 돈을 더 수익률을 높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요즘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런 거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과 막 엄청난 이런 폭등 이런 것까지는 아마도 생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여러 사람들이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제도권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살 사람들은 많이 샀다 이거예요. 이 주식으로 봤을 때도 똑같아요. 주식도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가치를 계속 창출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살 사람들이 다 사고 팔 사람들이 팔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 주식이든 어떤 투자 자산이든 이런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지금 뭐 하락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슬프시겠지만 그래도 뭐 적정 가치가 있다면 근데 저는 가치 책정을 못 하겠거든요. 이게 뭐 재무제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엄청난 역사가 뭐 몇백 년 수십 년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 뭐 좋다니까 이렇게 보고 있지만 물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기관들도 많이 갖고 있고 제도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막 미친 듯이 폭락은 안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2배, 3배, 10배 이렇게 가는 걸 원하잖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예전처럼 그런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인 이런 수익률을 안겨줄 것 같냐 물어보시면 그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기축통화 패권의 시기가 오고 있고 이제 패권의 과도기가 점점 오고 있고 달러가 이제 서서히 무너질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과 은이 이제 주목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1개월 수익률 가져왔는데요. 그간 뭐 금과 은도 조정한다고 빠졌는데 오히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금이 6% 빠지고 은이 2.6%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16%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23% 이렇게 빠졌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금과 은이 이제 주목받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비트와 이더리움보다 금과 은이 이제는 이렇게 주목받는 시대가 아마도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금과 은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을 수 있는 이 원자재잖아요. 이런 상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지고 보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이 금과 은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여러분들이 만질 수가 없잖아요. 실체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0월 10일부터 이게 원래 예전부터 비트와 그 다음에 금에 대해서 이게 과연 해지할 수 있는 안전 자산이냐 이런 의심이 계속 들었잖아요. 근데 10월 10일부터 지금 거의 뭐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요. 이 암호화폐 특히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여기에는 너무 많은 이 레버리지가 사람들의 탐욕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이런 변동성의 폭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192억 달러 상당의 이 암호화폐가 청산이 됐습니다. 이게 청산이 되면서 금과 비트코인이 반대 방향으로 갔거든요.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1개월 만에 비트코인보다 금이 25% 오히려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레버리지 청산에 이런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여러 이런 기관들의 이 탐욕이 여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갈 때 엄청나게 더 금보다 더 많이 갔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41일 동안 암호화폐는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달러가 증발이 됐다고 하고요. 하루 평균 270억 달러가 이렇게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도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이 이더리움 이게 좋은 상품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이런 레버리지와 이런 여러 가지 투자금이 몰렸다 이거죠. 그러면은 주식도 똑같아요. 레버리지가 너무 많이 몰려
몰려 있고 개인들이 많이 몰리면요 그 주식이 가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뭐 크게 매크로를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도 암호화폐를 좋아하니까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을 이런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계속 이제 청산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 유출이 이제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 레버리지 청산이 이제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암호화폐 이 레버리지는 독특한 게 뭐냐? 투기자들이 지금 20배, 50배, 심지어 100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흔한 일이다. 이 지금 금에서는 이런 레버리지까지 막 엄청나게 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암호화폐는 유독 또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레버리지가 엄청난 거잖아요. 청산이 된다는 게 이게 참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조금만 변동성이 더 커진다고 하면요 대규모의 청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암호화폐가 이렇게 레버리지가 많이 끼지 않았을 때는 지금 변동성이 아무리 높아도 이렇게 많은 청산이 안 나왔는데요 지금 살짝만 변동을 가져도 이렇게 청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진짜 많이 여기에 돈이 많이 몰려 있구나. 그만큼 버블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이 지금 진짜 여러분들이 금에 대해서는 야 이거 별로 안 오르는 자산 아니냐 너무 심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잘 가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 지금 신고가를 돌파했다가 살짝 눌려 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봤을 때도 10월 6일 이후 35% 그다음에 더 많이 떨어졌죠. 3,000%가 3,000달러 죄송합니다. 3,000달러를 깨면서 더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조금 걱정이 좀 많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 M2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화 공급량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뭐 비트코인이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왜냐 이 유동성이 계속 풀리니까. 그래서 아직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관론에 빠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금과 은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는 더 이렇게 안전하고 그다음에 수익도 오히려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이 하락을 봤을 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또 가더라도 비트코인을 한 진짜 반토막을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기 이런 주식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누가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비트코인이 뭐 반토막이 나서 진짜 뭐 한 5만 달러나 4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진짜 뭐 유튜브에서는 그다음에 뭐 트위터 이런 데에서는 비트코인이 자기가 뭐 이 가치를 알고 장기 투자하고 여기에 몰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나는 똑똑하고 잘 알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한번 진짜 4만 달러, 5만 달러 빠졌을 때에도 과연 추매를 할 수 있을까? 계속 사 모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 뻗고 잘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뭐 S&P 500이나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금이 반토막 난다고 해도 금과 은이 반토막 나도 저는 계속 사 모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그렇게 이렇게 신봉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과연 반토막이 나면 본인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예전부터 투자하신 분들, 저명하신 분들은 뭐 대단하다고 보는데 요새 들어온 이런 투자 경력도 몇 년 안 되시는 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이런 SNS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조금 뭐라고 해야죠? 좀 걱정돼서 과연 이렇게 빠지면은 그 사람들이 손절 안 하고 배길 수가 있을까? 진짜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공부 용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긴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괜찮은 것인지 제대로 분석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요 기업 이 비트코인에 그다음에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금과 은이라고 생각해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또 이제 대규모의 레버리지와 이런 뭐 여러 가지 담보를 걸어서 계속 투자하는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트마인, 코인베이스는 아니고 코인베이스도 그렇죠. 이런 데다 투자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번 소개를 해 드리자면 스트래티지 이게 지금 비트코인을 64만 9,870 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비트코인 프록시 기업인데요. 지금 이더리움 보유는 확인 불가라고 하고요. 마라홀딩스도 지금 5만 639 BTC를 보유하고 있고 대형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굴 비용, 그다음에 전력 가격, 규제 리스크에 민감을 하고요. 그다음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모으는 이런 트레저리 회사죠. 그래서 계속 스테이킹을 기반으로 해서 커지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뭐 이더리움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거래소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자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위험성이 뭐냐 이렇게 보면은요, 비트코인 대형주, 그다음에 이더리움 전문 채굴사, 그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 이렇게 봤을 때 위험성 뭐 극고 위험 이렇게 나와 있죠. 비트마인이나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게 진짜 위험성이 많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빚더미 위에 선 비트코인 공룡이다. 그래서 여기 채무를 봤을 때 40억 달러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비트코인만으로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수입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요, 이걸 팔아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최악의 시나리오, 비트코인이 10% 하락해서 73억 달러 자산이 증발을 해버리면요, 이거를 지금 갚아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완전 의존하는 레버리지 비트코인 대리인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면은 좋아요. 근데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더 이제 급속도로, 레버리지의 약점이죠, 그렇게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메타플랜트, 이거는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채무 방식이 뭐냐, 이 무이자 채권 플러스 워런트로 이 빈번한 희석이 발생한다. 이게 더 위험하죠. 그래서 유동성의 위기가 오면은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그래서 비트코인 급락 시 청산이 가능하다. 청산 가능.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구조적 문제가 뭐냐, 비트코인이 유일한 자산이므로 긴급 유동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트코인에 몰빵을 하고 더 공격적으로 계속 상승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지금 구조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샤프링크는 지금 현재 진행형 자금난이 있거든요. 왜냐, 최근 손실 보면요, 1억 340만 달러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자, 매출 분기에 29%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 고갈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현금 보유량의 42%가 감소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재무 전략이 실제 사업 적자를 가릴 뿐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 아마 청산이 나와야 제일 저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채굴사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에너지 비용 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고요. 마진 압박이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28년에 뭐 위기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는 이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또 위험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엄청난 위험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비트마인이 문제죠. 이더리움이 빠지면요, 비트마인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공룡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빠지면은 비트마인이 위기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매각 리스크, 그러니까 대규모 청산 시에 이더리움 시장 영향이 극대화될 수가 있다. 극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비트코인을 사고, 그다음에 오르면 또 사고, 오르면 또 주식 발행해서 또 사고, 또 돈 빌려서 또 사고, 이더리움 또 빌려서 또 사고, 이런 기업들이 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비트마인이나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거를 왜 좋아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이 구조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뭐 돈을 버는 회사도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계속 롱에 베팅을 해서 계속 돈을 거는 회사가 뭐가 가치 있다고 이렇게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회사들이 계속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그렇게 계속 베팅을 해버리니까 가격이 왜곡이 되는 거고요. 너무 많이 이 버블이 발생하는 겁니다. 건전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올라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이런 투기적인 자금이랑 그다음에 레버리지가 껴버리니까 하락할 때 또 여러분들에게 진짜 큰 피해를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 문제점 요약을 해드리자면, 단일 자산 편중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과도하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폭락 시에 이 대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자산 가격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은요 청산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규제 리스크, 아까 뭐 스테이킹이나 뭐 스테이킹 금지, 그다음에 자본 요건 이런 데 이제 제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도 노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변동성 기반의 회계 리스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재무가, 그러니까 가격 급락 시에 재무제표가 악화되고 신용도가 하락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 얘네들은 올라야 잘 사는 거고요. 떨어지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몰빵이에요. 그냥 공격 몰빵인 기업이다. 상승 몰빵인 기업이다. 떨어지면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채굴 기업의 외부 비용이 폭등하고 있다. 채굴 기업들도 비용이 폭등을 하고 있어서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업그레이드 실패, 그다음에 스테이킹 네트워크 리스크도 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비트코인을 광고하던 이런 게 뭐냐, 가치가 뭐냐, 익명성과 탈중앙화예요. 근데 요즘 봤을 때는 익명성과 탈중앙화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죠. 익명성은 지금 거래 기록이 지금 모두 블록체인에 공개되고 국가 거래소 뭐 이런 규제로 인해서 사실상 추적 가능한 자산이 돼버렸죠. 그래서 뭐 압수도 해버리잖아요. 범죄에 사용됐다고 하면 압류도 해버리고, 그 다음에 탈중앙화가 약화됐죠. 이 채굴 난이도의 상승으로 글로벌 채굴의 70% 이상이 소수 기업, 그 다음에 이런 풀에 집중되는 형상이 이렇게 발생했다. 그리고 탈중앙화도 아니죠.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익명성도 상실을 한 것 같고 탈중앙화도 상실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관 중심의 자산화가 점점 되고 있죠. ETF와 기업 보유가 늘면서 대형 기관이 가격을 움직이는 자산으로 변질이 돼버렸다. 그 다음에 사용성의 부재, 트랜잭션 속도, 그 다음에 비용 문제로 결제 수단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결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기술 혁신이 정체되고 있죠. 스마트 컨트랙트, 그 다음에 스토리지, AI 이런 기능 때문에 점점 이제 비트코인의 기술이 진화가 없으면서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비트코인이 초기 가치를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익명성에서 실명화 자산으로 이제는 전환이 됐죠.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고요. 탈중앙화에서 이제는 채굴 중앙 집중화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미국 중심의 소수 메가 채굴 업체가 해시레이트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다. 이게 나와 있고, 피어투피어 결제에서 이제 자산 투기 시장으로 변질되어 있다. 그래서 결제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는 변동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가치들이 많이 이제는 줄어드는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참 탈규제, 뭐 그다음에 익명성,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을 때 지금 탈중앙화와 그다음에 익명성 이런 거를 보장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현금이거든요. 오히려 현금과 차라리 그냥 금과 은이 여러분들 오히려 탈중앙화랑 그다음에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은 다 저기에 찍혀 있고 예전에 탈중앙화다, 익명성이다 했는데 비트코인은 전자상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다 이제 추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뺏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해킹도 당하고, 참 그래서 좋지 않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비트코인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까지 엄청난 매력적인 자산은 아니다. 그래서 나라면은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할 바에는 금과 은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금과 은에 뭐 실물로도 여러분들 실버바랑 골드바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링크도 있거든요. 링크 한번 클릭해 주셔서 한번 시세도 한 번씩 여러분들 보시고, 뭐 사실 분들은 사셔도 되고 들어가셔서,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익명성과 탈중앙화를 잃었고, 기술 혁신이 멈추고, 가격은 기관 그리고 고래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결제 수단 기술도 네트워크도 확장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 비탈리 부테린도 이런 얘기했죠. 양자 컴퓨터, 이 블록체인 보안을 깨트릴 수가 있다. 그래서 비탈리 부테린이 양자 컴퓨터가 2028년까지 암호화폐 보안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구글과 MS의 양자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며 기존의 이 블록체인 암호화 방식이 위험에 처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레이어 2 확장 전략으로 대응 중이지만 양자 위협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금과 은은 여러분들
해킹을 못하죠. 그 다음에 이걸 풀 수가 없죠. 이거 훔쳐가지 않는 이상, 무력으로 훔쳐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안정성도 점점 안 좋아지니까 거의 이 자산을 굳이 모아야 될까요? 이렇게 발 뻗고 못 자는데 과연 이거를 갖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이 570억 달러,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77억 달러, 그러니까 62% 늘어났고 영업이익이 41%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성장을 지금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512억 달러, 66% 상승을 해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그다음에 게임 부분에서는 43억 달러.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데이터 센터가 역시나 진짜 많은 이런 매출을 이끌어 주고 있고요. 블랙엘 GPU가 이제 품절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젠슨왕은 판매량은 차트에 표시가 불가할 정도로 높다. 이렇게 아직도 엄청나게 잘 팔린다. AI 버블 아직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버블이 뭐 금방 터질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터질 텐데, 아직 엔비디아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이런 AI 버블이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더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지금 4분기 전망도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잘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또 이런, 젠슨왕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 생태계는 선순환 고리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거품론을 일축시키고 전 세계 스타트업, 그다음에 국가 산업의 엔비디아 생태계가 결집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장중에는 2.85% 늘어났고 시간외에서는 6%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시장 불안 완화, 그다음에 투자자의 안도감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걱정된다고 했잖아요. 이 순환 출자 구조, 이 지금 계속 오픈AI는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엔비디아는 오픈AI 지분을 받고, 오픈AI도 엔비디아의 GPU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되고 있잖아요. 오라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AI 이런 데가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이 출자 구조인데, 이게 뭐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은 뭐 이게 제대로 이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걱정이 좀 됩니다. 그냥 이 엔비디아의 이 순환 출자 구조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될지. 물론 이게 잘 되면은, 이 선순환 구조가 잘 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죠. AI 성능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증가되고, 기업 수익이 당연히 확대되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인프라 투자가 일어나고, 더욱 강력한 AI가 개발되고, 광범위한 산업적으로 응용이 돼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게 선순환으로 들어갔을 때 이거고요. 이것도 또 악순환으로 돌아가면은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아까 이더리움 투자하는 회사나 이거나 지금 선순환으로 됐을 때는 계속 잘 돌아가는데, 이게 악순환으로 돌아가면 대책이 없고 자 미친 듯이 빠진다는 게, 그게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이제 AI 버블이 터질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또 나오면서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많이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동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비트코인과 여러분들 금을 이렇게 비교해 봤으면 역시나 실체 있는, 실체적으로 희귀하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이런 실제적인 골드바, 실제적인 골드바, 실버바가 있는 금과 은이냐, 실체가 없고 그냥 소프트웨어로 이 코드로 그냥 완성된 비트코인이냐,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할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실체가 있는, 여러분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금과 은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은 실체가 없고 그냥 소프트웨어 코드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요 뚫릴 수도 있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인가, 이거를 한 번씩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강제 장투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뭐 이렇게 모으자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같이 이거 실버바랑 골드바 모으실 분들은 제가 링크 올려드리니까 여기에 링크 올려드리니까 한 번씩 보시고 생각해 보셔라. 그리고 시세를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보다는 차라리 금과 은이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뭐 다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뭐 깨달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모아 가시겠죠. 현물도 모아가고 ETF도 모아가시고, 그다음에 뭐 KRX에서도 금이나 이런 거를 모아 가시겠죠. 물론 뭐 현물로 이렇게 이 실버바나 골드 코인이나 뭐 이런 거 현물로 모아가면은 부가세 우리나라에 10%가 붙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살 때만 붙고 팔 때는 안 붙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기 전에 미리 사 놓으면은 이 부가세를 적게 낼 수가 있죠. 이 차익이 클수록.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 있을 때 현물을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지금 변화가 뭐냐면 각국에서 이제 금과 그다음에 은을 엄청나게 모아가면서 시중에 이제 실물 금과 실물 은이, 그러니까 골드바와 실버바가 나만하지 않아요. 요즘 구하기 진짜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버바는 진짜 구하기 힘들고요. 골드바는 요즘 조금 구하기 조금 실버바보다 낫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게 더 모든 대중들이 이제 가치를 알게 되면 가격도 많이 오를 것이고요.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같이 하실 거면 하셔도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와 닿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수익률도 봤을 때도 지금 금 ETF가 1년 수익률이 54%, 그다음에 은이 62% 올랐는데요. 제 S&P 500이 12%, 나스닥 100이 19%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고요.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니라 금과 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진짜 꼭 부탁드립니다.